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거시경제학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래와 같이 같은 폐쇄경제에서 국민소득 균형식에 따른 민간 소비와 투자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균형 국민소득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균형 국민소득 계산해 보시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그다음에 g 이 균형 국민소득식이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자 240 소비 더하기 0.75 하고요. y 빼기. 자,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자, 조세가 지금 조세하고 정부지출 똑같죠. 그래서 y 빼기 1000 하면 되겠네. 하면 되고요. 근데 y가 이미 지금 우리가 5000으로 주어져 있죠. 바로 5000 대입하죠. 5000 이렇게 대입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5000 빼기 4000 5000 빼기 1000이니까 4000 되겠죠. 4000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소비함수가 또 시발. 어떤 얘기냐? 이 소비함수는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하면서 또 고준합화 모형이 섞여 있네. 이자율의 감소함수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1000 빼기 20알. 그다음에 정부 지출 1000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자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율을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자율은 8이 나와요. 8이 나오겠죠? 예, 8 나와.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제 소비를 이제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는 이제 어떻게 돼? 240 더하기 0.75 하고 아까 4000 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빼기 10R이니까 빼기 80이 되겠죠. R을 8을 대입하게 되면. 그래서 소비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소비는 3160이 나올 거예요. 소비는 3160이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물어봤죠. 투자. 자, 투자는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 1000 하고요. 빼기 20 곱하기 R은 뭐가 돼? 아까 8이 되니까 1000에서 160을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 840이 나오겠죠. 840. 그래서 소비는 뭐가 된다? 3160. 투자는 840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는 이제 소비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평균 소비 성향은 항상소득과 실제 소득 사이의 비율에 의존하게 된다. 자, 우리 소득은 퍼머넌트, 항상소득과 트랜시토리, 임시소득으로 구성이 되죠. 자, 그런데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존하니까 이런 소비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바꾸면 이 항상소득은 총소득에서 임시소득을 뺀 거죠. 그럼 양변을 우리가 y로 나누면 평균 소비 성향은 자, y분의 c죠. 그러면은 베타 y분의 yp 하고요. 베타하고 1 빼기 y분의 y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돼요? 총소득에서 항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의존하고요. 비례적이고요. 총소득에서 임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반비례적이죠. 그 얘기는 임시소득은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다는 얘기하고 유사하겠죠. 자, 니은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의하면 정부 지출을 일정할 때 조세 인하는 현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죠. 조세 인하하게 되면 대부분 저축해버리죠. 미래의 조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 저축하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생애주기 가설. 생애주기 가설은 전 생애에 걸친 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대부분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 성향은 작아집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상대소득 가설. 소비의 비가역성은 뭐야? 톱니 효과를 낳고요. 소비의 상호 의존성은 저인시 효과를 낳겠죠. 상대소득 가설. 리을도 맞는 진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23번도 과거에 우리 보험계리사에서 출제됐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생애주기 가설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먼저 자녀 생애가 60년인 갑은 앞으로 은퇴직까지 40년간 매년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을 소득을 얻고 있어요. 그 자녀 생애는 60년이야. 그러니까 40년간 일하는 거죠. 5천만 원 얻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없는데 부채가 얼마야? 부채가 5억이네. 부채 5억을 빼면 이제 순자산이 되겠죠. 자, 생애주기 가설에 따를 때 은퇴 시점에서 순자산 물어봤죠.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은퇴 시까지 총 소득은 아까 40년간 소득을 벌고 있단 말이야. 5천만 원씩.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40년 총 20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부채가 뭐야? 5억이 되니까 전 생애 소득은 15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퇴 시점의 순자산 물어봤죠. 은퇴 시점의 순자산.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1015억을 60년 동안, 전 생애 기간 동안 그 균등하게 나눠서 소비할 거니까 자 15억 나누기 60을 하잖아요. 그럼 2,500만 원이 나와. 그러니까 1년간 그러면 연간 즉 2,500만 원씩을 소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소비가 2,500만 원인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40년 동안 일하게 되면 얼마를 소비를 할까? 그러면 2,500만 곱하기 40 하게 되면 10억 원을 소비할 거예요. 근데 전 생애 소득이 아까 15억이었죠. 15억인데 은퇴 시점에서는까지는 10억을 소비하니까 그 시점에서 남은 순자산은 15억 빼기 5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이제 투자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토빈의 Q 이론, 실질 이자율 하락은 주가를 상승시켜서 투자가 증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토빈의 Q, 평균 Q의 개념이 있어요. 토빈의 평균 Q의 개념은 자, 분자가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평가한 기업의 가치고 그 다음에 분모는 생산물 시장에서 평가한 기업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토빈의 Q가 증가를 해서 투자가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신고전압화 투자 이론은 이거죠. 그 실질 임차 비용이 주어졌고, 그럼 여기가 자본이 딱 주어져 있고요. 여기가 뭐 MPK가 주어져 있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체감을 해요. 그렇게 체감하고 실질 임차 비용 있죠. 실질 임차 비용, 렌트 코스트는 뭐다? 실질 이자율 더하기 고정자본 소모율 하고요. P분의 PK, 실질 기계 가격이죠. 여기서 최적의 자본량이 결정된다고요. 되는데, 자, 이때 자본이 증가할 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체감하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요 녀석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임차 비용이 떨어지죠. 실질 임차 비용이 떨어지니까 최적의 자본량이 증가해서 투자가 증가를 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요 자본의 한계 생산물 볼게요. 요게 뭐 한다? 자본 한 단위당 비용, 임차 비용이죠. 임차 비용보다 작을 때 여기죠. 한계 생산이 임차 비용보다 작을 때는 최적의 자본량이 줄어드니까 자본량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증가시킨다.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은행은 A은행의 어떤 재무상태표인데 법정 지급준비율이 8%입니다. 법정 지급준비율이 8%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금 예금이 5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우리 법으로 정한 지급준비금 있죠? 자, 법으로 정한 지급준비금은 0.08 곱하기 5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법으로 정한 지급준비금은 4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준비금은 총 지급준비금이 1,000만 원이니까 그럼 초과 지급준비금은 총 지급준비금에서 법정 지급준비 뺀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400만 원 빼게 되면 600만 원이 바로 초과 지급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는 화폐 수량세를 성립한다. 우리 화폐 수량세는 MV는 PY 이걸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명목 GDP하고 실질 GDP 디플레이트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실질 GDP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있을 텐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유통속도는 3으로 일정하다는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일정하다. 그러면 그 유통속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 명목 GDP만 알면 되죠. 왜냐하면 이 유통속도는 이 명목 GDP를 M으로 나눈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GDP 디플레이트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명목 GDP만 알면 유통속도는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은
명목 국민소득을 유통속도로 나눈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명목 GDP 1,500, 800이죠. 그럼 바로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2011년에 통화량은 1,500 하고 1,500을 명목 GDP 1,500을 유통속도 3으로 나누면 500조가 되는 거고요. 근데 2021년도는 명목 GDP 1,800을 유통속도 3으로 나누게 되면 통화량은 600이 되겠죠. 통화량은 이제 500에서 600으로 100조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27번은 이제 그 시장 이자율이 어떤 주어졌을 때 채권 가격과 채권 이자와의 관계를 나타낸 어떤 그 함수식인데요. 너무 쉽죠? 우리가 채권 가격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채권의 이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이라는 녀석은 결국은 뭐가 똑같다? 채권의 현재 가치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의 현재 가치는 채권 이자를 뭘로? 이자율로 나눠야 돼. 그런데 채권의 이자가 120, 매년 120만 원 이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채권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원래 4%에서 3%로 하락하겠죠. 그때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보시면 이거죠. 그러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이자를 120만 원 이자를 0.04로 나누게 되면 3천만 원. 두 번째 120만 원을 0.03으로 나누면 4천만 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채권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서로 역수관계에 따르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저축이 제시되어 있고요. 국내 저축은 민간 저축 더하기 정부 저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본 유입이 주어져 있죠. 순 자본 유입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수입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러니까 순수입이 n-x죠. 얘가 뭐가 돼? 해외 저축이 되겠죠. 그러면 국내 총 저축은 토탈 저축은 국내 저축 더하기 해외 저축이 되겠죠. 자, 두 개를 더하는 거야. 1200 빼기 400이니까 800. 그러면은 800 하고요. 더하기 1000R 더하기 2500 하니까 3500R이 되나요? 3500R. 자, 이 녀석이 이제 총저축이고요. 대부자본의 균형 조건에 의해서 총저축과 투자가 일치해야 되니까 총저축 800 더하기 3500R 이퀄 투자 1600 마이너스 500R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R은 0.2가 나오니까 20%,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도록 할게요. 29번은 실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고용률이 주어져 있고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어지면 실업률 계산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우리 고용률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러면 N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경제활동 참가율에다가 곱하기 L분의 2, 취업률을 곱하면 되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에다가 1 빼기 L분의 6, 실업률을 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고용률이 지금 40%니까 0.4가 되고요. 이퀄.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50% 0.5 하고 1 빼기 실업률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 실업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0.2가 나오니까 실업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소득 환산법인데요. 이거 너무 쉬워요. 2001년에 공무원이 된 갑엔 2023년에 연봉이 5천이야. 5천. 그럼 자, 2023년이 연봉이 5천이고요. 그런데 2003년 연봉 2001년 기준으로 환산하기로 했죠. 그런데 2021년으로 환산하게 되는데 그때 물가지수가 40이고 그 다음에 2023년은 물가지수가 160이다. 그럼 이거 자기는 도대체 모르겠다. 비례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비례식으로. 어떻게? 자, 5천만 원인데 내가 물가가 160인 사회에서 5천만 원이야. 그럼 나는 물가가 40인 사회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160x는 5천 곱하기 40이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5천을 뭘로? 160으로 나누고
곱하기 40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5,000을 160 나누고 40으로 곱하게 되면 125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야? 현재 비교년도를 기준년도로 바꿔라. 그러면 비교년도의 명목소득을 무조건 그 해당 년도, 비교년도의 물가지수로 나눈 다음에 기준년도의 물가지수로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뭐 어떤 연도의 소득을 어떤 연도로 환산해라. 그럼 무조건 해당 연도 그 소득이 나오면 그 해당 연도의 물가지수로 나누어 그 다음에 환산연도의 물가지수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비교년도를 기준년도로 바꿔라. 그럼 비교년도 소득을 그 해당 연도 비교년도의 물가지수로 나눈 다음에 환산연도로 기준년도 물가지수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1250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할게요. 31번 문제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년도의 기준년도, 즉 기준년도의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품목이 항상 기준년도 품목이 고정돼 있죠. 상품의 대체 가능성을 무시한다. 맞고요. 근데 물가상승 과대평가죠. 과소평가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품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 변화를 반영한다 못한다. 반영하지 못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상품 구입 장소 간의 대체성도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 과대평가니까 과소평가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만약에 기준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연도가 있어요. 연도가 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과의 가격이 올랐고 배 가격은 떨어진 거야. 그런데 기준연도에 사과를 100개를 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50개를 구입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사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교년도에 50개를 구입해요. 자, 그 다음에 배는 100개를 구입해. 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품목은 소비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50개밖에 구입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가중치를 낮춰줘야 되는데 여전히 100개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버린단 말이야. 물가 상승하는 품목은 오히려 가중치를 낮춰줘야 되는데 여전히 높은 가중치, 물가 상승이 과대평가되는 거고요. 물가 하락하는 품목은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중치를 높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낮은 가중치, 물가 하락은 과소평가된다. 그래서 기준연도의 품목이 딱 고정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 물가 상승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죠.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인데 기준연도는 2018년이 기준연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0년의 GDP 디플레이터죠.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볼까? 명목 GDP를 뭘로? 실질 GDP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겠죠. 그럼 명목 GDP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2020년의 물가에다가 20년의 품목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실질 GDP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변동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20년의 품목 맞아. 20년의 품목이 어떻게 되죠? 20년의 품목이 150개, 그 다음에 200개 요 기준이 된다고요. 이걸 갖다가 물가의 변동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준연도의 물가로 곱해주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명목 GDP는 그러니까 20년의 가격에다가 20년의 품목 3 곱하기 150, 3 곱하기 200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1050이 나오죠. 명목 GDP는. 그럼 얘가 1050이 나오는데 자, 실질 GDP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실질 GDP는 자, 150에다가 200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뭐가 된다? 500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1050 나누기 500 곱하기 100을 하시게 되면 GDP 디플레이터는 210이 나옵니다. 그래서 210이 나오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인플레이션이 정확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도 항상 은행에 자주 들락거려야 되니까 구두 밑창이 달아 구두창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에도 발생하는 비용이 뭐가 있어요?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먼,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 자,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 총 공급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총 공급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죠. 총 공급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요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총수요 관리 정책, 경기 안정화 정책. 그래서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물가는 잠잠해지겠지만 국민소득은 더욱 감소하겠죠. 그래서 또 그러면 요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막 총수요를 증가시켜요. 요렇게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자, 다시 국민소득 뭔가 다시 증가할 수 있겠지만 물가는 더욱더 뛰죠. 더욱더 뛰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총수요 관리 정책의 정책적 딜레마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단기 안정화 정책을 쉽게 만든다? 어렵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총수요 관리 정책의 정책적 딜레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촉진 정책이 되죠. 즉 뭐냐면 공급이 이렇게 감소를 했잖아요. 공급이 감소를 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니까 공급을 다시 원상복귀시켜라. 어떻게 하면 될까? 연구개발 투자 지원 같은 거, 뭐 기술개발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들, 뭐 장기적인 어떤 조세 감면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피시 효과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질이자율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뭐한다? 그 채권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고 채무자들은 이득을 보겠죠. 그 채권 소유자들을 불리하게 만든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4번은 이제 경제성장론 솔로 모형이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솔로 모형에서, 자, 우리 그 기술 진보가 없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이 있고요. 자, 1인당 소득이 있다. 그럼 이제 한계 생산성은 체감하니까 요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자, 저축 SFK 나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N 플러스 델타 K, N 플러스 델타 K가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N은 저기서 인구 증가율이고요. 델타는 이제 고정 자본 소모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인구 증가율이 감소를 했다. 그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N 플러스 델타 K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균제 상태인데 이 균제 상태 1인당 자본이 증가하면서 균제 상태 1인당 소득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만약 저축률이 높아졌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여기가 이제 균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저축률이 올라갔다? 그럼 저축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균제 상태가 달성되니까 뭐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의 생산함수는 1차동차 코옵더글라 생산함수를 가정했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황금률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죠.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수준이 바로 황금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지수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시장의 완전 경쟁적인 A국의 총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1차동차 코옵 더글라스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죠. 이 경제에 대한 설문으로 옳은 것은 골라봤어요. 자, 그런데 1차동차 코옵 더글라스 생산함수일 때는 자, 해당 지수 있죠. 노동에 대한 지수 0.7이 노동에 대한 분배목 이 시기에 되는 동시에 노동에 대한 탄력성도 되고요. 또 자본에 대한 지수는 또 자본의 분배몫이 되는 동시에 탄력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때 총 생산량 200이다. 그럼 자본에도 귀속되는 보수. 자본의 분배몫이 0.3이니까 0.3 곱하기 200이니까 60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일정하고 노동 투입량이 A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A가 상수 취급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노동 투입량이 3% 증가하고 자본 투입량이 5% 증가하게 되면 생산량 3% 증가한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 1차동차죠. 그러면 노동 2배, 자본 2배, 생산량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노동 3%, 자본 3% 하면 생산량이 정확하게 3%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5% 됐으니까 3%를 초과하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Y의 변화율, 이제 해시라고 할게요. Y의 변화율은 A의 변화율 더하기 0.7 곱하기 L의 변화율 더하기 0.3 곱하기 K의 변화율인데 이때 이 A의 변화율이 A는 지금 일정하다고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한번 대입 한번 해볼게요. 먼저 노동 투입량이 3%, 0.7 곱하기 3% 더하기 0.3 곱하기 자 자본량은 투입량 5% 증가를 했죠. 이렇게. 그러면 A는 2.1%, A는 뭐야? 1.5%, 그러면 3.6%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A가 10이다. A가 10이라는 얘기는 10으로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노동과 자본 투입률 각각 2% 증가했다. 그러면 1차 동차니까 노동 2%, 자본 2%, 규모 이동 보수 불변이죠? 그러니까 생산량도 정확하게 2% 증가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얘는 지금 1차 동차 코옵더글라 생산함수이기 때문에 규모 이동 보수가 불변이죠. 규모 이동 보수 체증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자, 내생적 성장 이론이 될 텐데,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솔로우 모형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술 진보인데, 그 기술 진보가 모형 내부에 있지 않죠. 모형 외부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외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생적 성장 이론에 의하면 기술 진보의 어떤 그 요인들을 모형 내부에서 내생 변수화 시켜서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 있는데, 워낙 많죠. 뭐 연구개발 투자 모형도 있을 것이고 AK 모형도 있을 것이고 물적 자본 투자 모형, 뭐 인적 자본 투자 모형, 또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존재하죠. 그 먼저 이제 그래서 교육은 인적 자본 축적, 인적 자본 투자 모형이 되겠죠.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요. 균제 상태에서 경제 성장 외생적 아니라고요. 외생적은 솔로 모형이야.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은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제성을 저해한다. 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생적 성장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은 반대했어요. 반대했지만 내생적 성장을 위한 장기 성장 촉진 정책이야. 내생적 성장을 위한 장기 성장 촉진 정책. 요런 얘기를 했지. 이런 어떤 단기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 통화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은 무관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바로 총공급 증가 정책이에요. 총공급 증가 정책이고 단순히 정부의 어떤 소비 지출을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투자 지출을 변동시키는 어떤 정책들. 그 다음에 뭐 공공재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공공재 투자 또는 SOC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소득 국가에 비해서 저소득 국가의 성장도 빠르게 나타난다? 솔로우 모형이죠. 이걸 캐치업 이펙트 따라잡기 효과, 수렴가설. 그런데 내생적 성장 이론은 수렴가설 비판했죠. 오히려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소득 격차가 더욱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경제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7번 문제가 되는데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평균 생산량이 주어져 있는데 뭐 평균 생산량 자체가 이제 뭐가 돼요? 일정하니까 이게 한계 생산량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평균 생산량이 일정하고 한계 생산량이 일정하겠죠. 어떤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 0, 그 한계 생산할 때 아니 노동이 0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렇게 있는데 0일 때 0이다. 그럼 1일 때 10이다. 뭐 2일 때 20이다. 3일 때 30이다. 그러면 지금 평균 생산성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10으로 일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 생산성도 10으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평균 생산량은 결국 한계 생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이제 비교율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XY축을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XY축을 바꿀게요. 그럼 A, B가 되겠죠. 그럼 얘가 8개 하고 10개, 그쵸? 그 다음에 1개, 4개가 되는데, 이때, 자, 이제 비교율을 판단할 때, 우리 개가 나왔어, 개. 개판 됐죠. 개판 되면 뒤집어, 그랬죠.
py분의 bx 개판됐어 뒤집어 역수치예요. 그럼 8분의 12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0은 4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국 py분의 bx b국은 또 뒤집어 1분의 4니까 4가 되겠네. 그러면 이런 관계식 성립하니까 A국은 X제생산의 비교의, B국은 Y제생산의 비교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자체가 뭐야?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Y제의 단위로 표시한 X제 한 단위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게 무조건 작은 나라가 X를 잘한다. A국은 X제, B국은 Y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교환비를 보게 되면 이제 A국 X제 이제 교육 조건이라는 것은 두 국가 간의 어떤 교육 국내 상대가격비 사이에서 결정돼야 되니까 X제는 한 단위당 이게 X제하고 교환비율이잖아요. X제하고 교환되는 Y제 교환비율이니까 X제 한 단위당 4분의 5에서 4 단위에서 결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수를 취하게 되면 Y제죠. 자, Y제 한 단위당은 자, 여기 역수 취하게 되면 얘가 5분의 4하고 4분의 1이죠. 그 Y제 한 단위당은 4분의 1에서 5분의 4 사이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자, 다음 중 교육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죠. X제 하나당, B국의 Y제 하나, X제 하나당 4분의 X제 하나, A국의 X제 한 단위당, B국의 Y제 한 단위. 그러면 얘는 안 되죠. 4분의 5는 1보다 크잖아. 이 사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지금 B국의 Y제 아니죠. B국은 지금 A국의 Y제 아니죠. A국은 지금 X제 생산 비교가 있기 때문에 A국의 X제와 교환을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B국의 X제? 아니죠. B국은 Y제죠, Y제.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B국의 Y제 한 단위당 A국은 0.3단위, 그럼 이 사이에 포함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는 이제 실질 환율의 변화율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럼 우리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EPF 나누기 P다. 자, P는 명목 환율이고요. PF는 외국 물가, P는 국내 물가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순수출이 증가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명목 환율이 8% 상승을 했다. 그럼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명목 환율의 변화율 더하기 외국의 물가 상승률 빼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죠.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각각 4% 6%다. 그리고 환율은 8% 상승했다? 그렇게 되면 자, 명목 환율의 변화율은 8%, 한국의 물가 상승률 4%, 미국의 물가 상승률 6%다. 그럼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명목 환율의 변화율 더하기 외국의 물가 상승률 빼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8% 더하기 6% 빼기 4% 하게 되면 10%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 환율은 10%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질 환율이 상승을 하니까 순수출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물 환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했죠.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이 되겠죠. 그럼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은 현재 환율에다가 선물 환율 빼기 현재 환율이 국내 무위험 이자율 빼기 외국의 무위험 이자율이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환율이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80일 만기 선물시장 환율이 1,200원이니까 선물시장 환율이 현재 환율보다 더 크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I는 IF보다 크기 때문에 뭐가 돼? 한국의 무위험 이자율이 미국의 무위험 이자율보다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이제 국민소득 항등식과 관련된 단골 메뉴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우리 그 순수출 있죠. 순수출은 두 가지로 두 가지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생산액에서 지출액, 압소옵션을 뺀 거고요. 두 번째는 요 순수출은 국내 저축에서 투자를 뺀 거죠. 그런데 지금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순수출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것도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생산액이 지출액에 미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투자가 저축이 투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순수출은 그러니까 순수출은 얘를 순수출이라고 하고요. 또 뭐야? 순자본유 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해외 투자라고 하죠. 해외 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n, 얘는 n-x죠. 그럼 얘는 순수입이 될 거고요. 순수입은 순자본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해외 저축이 될 거라고요. 해외 저축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니까 지금 뭐야? 순수출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고요. 순수입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순자본유출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1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생산액, GDP 있죠.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압소옵션. 이게 압소옵션이 이거거든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죠. 이것보다 더 작을 거고요. 자, 투자가 국내 저축보다 더 크겠죠. 그리고 순수출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40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